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사 시험 2차 과목 중에 하나인 행정 절차론을 담당한 박정섭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차 시험에 객관식 시험을 여러분이 이제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하셨다 할지라도 이제 그 2차 시험은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과 다른 주관식 시험의 성격상 거기에 대비한 특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과목인 이 행정 절차로는 이제 행정사 시험의 2차 과목 중에서도 공통 과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정사가 되시면 이제 그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의 권리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각종 문건들을 행정기관에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담당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과정이 이제 행정 절차의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법이 우리나라는 1998년도에 처음 생겨났고요. 비교적 늦은 편이에요. 선진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50년, 60년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1998년이면. 늦게나마 이런 법을 만든 이유는 바로 행정 절차를 공개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국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해요. 따라서 행정 절차론이라는 이 과목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여러분이 좀 잘 아시고, 다른 과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특히 행정 절차론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 2015년 시험에서도요, 제 강좌를 같이 끝까지 잘 따라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끝까지 하신 분들 이제 합격하셨어요.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이 책의 그 제목 콘텐츠 부분, 목차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여기서 주로 다루는 법은 이제 크게 7가지 법이 있습니다. 8가지 법이 있어요. 행정절차법까지 해가지고 8가지인데, 이제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론의 일반법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행정절차법을 먼저 할 겁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제 그 법률이 제일 중요해요. 그 법이 끝나면 이제 각종 개별 법률로 들어가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행정규제기본법, 조사기본법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작년도 2차 우리가 2015년 이제 시험에서는요 40점짜리 논술이 바로 행정절차론에서 나왔어요.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중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CCTV죠. CCTV를 어느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떤 절차 사항을 쭉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비교적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적 수험생들이 이제 대비가 잘 돼 있는 문제라고 봐요. 객관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20점짜리가 이제 3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청문 주제자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건 바로 요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서 2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를 할 때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할 때 사전 통지를 해야 됩니다. 미리. 그랬을 때 이제 상대방이 연기 신청, 이런저런 사유로 좀 연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연기 신청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았는데 이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재발급받을 수 있죠. 이런 절차. 그래서 이른바 불의타라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뜻인데, 불의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 이거지. 다행스럽게도 이제 성실하게 준비를 한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점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평소에 이제 다 준비가 돼. 제 문제집에도 다 있었던 문제들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아직 행정사가 이제 3회를 치렀고, 금년에 이제 그 4회째인데. 시험이라는 거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국가고시는. 급격하게 그렇게 갑자기 어려워지는 않겠죠.
작년 이제 3개년도에 준해서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이니까 평소에 목차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상 문제로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아직 이 강좌는 이제 이론 강좌죠. 절차론의 이론 강좌고 나중에 다음번에 이제 실제로 목차 정리를 하고 막 외우는 그런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 전에 외우기 전에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자, 내용을 충분히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제1장 여러분 펴보세요. 이제 10페이지 행정 절차 일반론.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일단 행정절차법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이론적인 측면을 몇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행정절차가 필요한가, 행정절차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등등을 처음에 조금 공부를 합니다. 일반론이에요. 자, 10페이지에 행정절차에 의의해가지고 개념 나옵니다. 그 작은 표가 나오죠. 개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통설이라고 나와요. 통설. 네, 협의 작은 의미. 이거 이제 넓게 본다는 의미예요. 행정 절차와 관련된 행정기관이 하는 뭐 모든 절차들. 행정 내부적이건 외부적인 간에 모든 절차들을 다 포함하는데 이건 너무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는 없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통설. 요것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해서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외부와 교섭하는 일련의 절차다. 외부입니다. 외부의 반대말 내부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기들 공무원들끼리 뭐 서로 여러 가지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고 협의하고 다른 기관하고 뭐 동의 절차도 밟고 그러는데 그건 걔네들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우리 시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절차들이다 이거예요. 이걸 행정절차라고 합니다. 사실상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저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는 이것 중에서 특히 이제 5가지 정도 규정을 해놨습니다. 처분 절차. 여러분 객관식 시험 준비할 때 1차 시험 준비할 때 많이 배웠어요. 처분이 뭡니까? 각종 뭐 인허가 같은 거지. 예. 인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뭐 거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거부를 할 때 무조건 공무원이 뭐 마음대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부하기 전에 미리 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견 청취를 한다거나 하는 절차들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에요. 행정절차법상. 네, 정확히 해야 되겠네요. 행정절차법에는 절차법 처분이 있고 신고. 그런데요. 배우셨죠? 여러분 신고는 2가지 종류가 있더라. 자체 완성적 신고와 행위 요건적 신고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은 이 중에 자체 완성적 신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행정청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법적인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의무를 다하는. 그럴 때 우리 절차법은요. 신고 내용의 기재에 흠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구비할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돼. 기타 여러 가지 형식상 요건을 다 갖추면 신고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상 입법 예고가 있고요. 입법 예고. 대통령령 부령 같은 거, 대통령 부령 총리 이런 거 만들 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서 요 행정 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의견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출합니다.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 예고가 또 있는데 행정 예고. 네, 요것은 이제 정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무슨 큰 부담을 준다거나 불편하게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정책, 제도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이것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의 하나입니다. 행정예고. 우리 행정사 시험 1차 년도에 1회 시험에 요걸 2가지를
차이점과 공통점을 쓰시오, 설명하시오라고 해가지고 20점짜리 나온 적 있어요. 비슷비슷합니다. 네, 한번 요거는 입법이고 요거는 정책 제도 계획. 그리고 이제 행정 지도가 있습니다. 행정 지도와 관련해서 한 6, 7개의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살펴보는데 크게 보면 5가지가 있죠. 행정 절차문이 5가지가 있고 여러분 1차 시험하면서 배웠던 이 밖에 많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행정 계획. 여기는 계획이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정책의 의미로의 계획이고 우리가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일반적인 절차 있죠. 행정계획 일반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것도 없어. 뭐 강제집행 절차, 여러분 대집행법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세징수법 따로 있었죠.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우리 행정조사기본법을 배웁니다. 이게 별도의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뭐가 있다? 여기 5가지가 있더라. 행정절차법에. 근데 보통 우리 통설로 얘기하는 건 학설상 얘기하는 건 이제 이런 거다. 외부와 교섭 절차다. 충분하죠?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개념 요소라고 나옵니다. 행정 절차라는 것이 뭐냐? 네. 이거는요 행정청이 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절차다 이거예요. 행정청. 요 행정청은 뭐 서울시장 같은 분이에요.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뭐 교육부 장관 이런 분들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죠. 요 양반은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아니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하나의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교육부 장관도 이 사람이 국가를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는 아니야. 그렇지만 국가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그다음 외부에 표시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를 행정청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미 행정청에는 공무수탁 사인도 포함된다. 네, 공무를 위탁받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사인 일반인도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에 행정작용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뭐 법률을 만드는 입법작용이 있지. 입법작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분 우리 입법예고 절차가 있는 것이고 법률을 만드는 절차 자체는 행정절차가 아니겠지. 그죠? 뭐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 국회법이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건 뭐라고 했죠? 대통령령이나 부령. 대통령 부령도 대통령이 만드는 거야. 그럼 내부적인 어떤 절차가 있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내부적 절차 중에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것이고 다른 기타 절차는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령을 만들 때요. 대통령을 만들 때 법제처 심사가 거쳐야 돼요.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법제처 심의나 국무회의 심의 같은 거는 우리의 시험 영역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왜 그래요? 외부와 교섭 절차만이 행정 절차라고. 자, 3번입니다. 3번. 네, 여기서 오른쪽 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국민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국민과의 관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절차의 필요성. 뭐 간단하게 시험은 행정절차의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법 1조가 있어요. 1조의 목적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기억만 하고 있으면 이걸 풀어서 쓰면 돼요. 이 법을 읽어봅시다.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이지. 그래서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한다. 국민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행정의 공공성,
공공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여기 나와 있으면 지금 여기 촬영됩니까? 네. 자, 공성, 신뢰성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도모한다. 국민의 권익을 도모합니다. 이걸 가지고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이런 말들을 써가지고 풀어서 쓰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밑에 표로는 정리를 해놨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 행정절차 필요하냐 이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제가 표로 정리한 내용은 뭡니까? 민주화. 백성민자 써서 민주화. 그러면 행정작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 유명한 말이 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저 행정결정은 타당하구나 이렇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적정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 적정한.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정확하게 일을 해야지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저런 과정들을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거야. 그래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편견이나 오해가 없는 상태에서 적정하게 행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능률이라는 말은 비용을 적게 하고 편익을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능률적으로 한다. 만약 행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행정하는 데 들어가는 경제학적 비용이 굉장히 클 거예요. 행정 절차를 밟음으로써 행정작용을 신속하게 하고 간이화합니다. 빨리 처리하면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의 저항을 완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나오죠. 저항 완화. 사람은 말이죠. 모름지기 나를 무시하고 막 저기 멋대로 나에 관해서 무슨 일 처리하면 굉장히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밟으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참여했다 이거죠. 다소 불이익한 처분이 나오더라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완화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예방적이고 사전적인 구제 절차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요 반대말이 뭐죠? 바로 사후적.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그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사후적이란 말인데 이 행정 절차는 예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운 거 사후적인 거 뭐가 있어요? 뭐 손실보상제도라든지 손해배상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자, 우리 행정절차법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밟음으로써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잘 밟게 되면 이러한 적정하지 못한 잘못된 처분이 감소가 됨으로써 상대방은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지.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합니다. 네. 그 11페이지 아래에 외국의 행정절차법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외국. 이걸 직접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물어보진 않는데 여러분 답안지 작성할 때 이런 걸 좀 기억해서 적절하게 이제 양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답안이 될 수는 있어요. 일찍이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1998년도에 비로소 행정절차법이라는 일반법이 만들어졌는데 일찍이 외국들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영국 보세요. 영국. 자연적 정의다. No one shall be a judge in his own case 이렇게 되잖아.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옳다 그르다 여기서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3자가 공정한 입장에서 독립적인 절차를 밟아서 판정해 주는 것이 좋아요. 누구도 청문 없이 비난당하지 않는다. 청문이란 말은 이제 의견 청취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민이 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게 청문이에요. 그래서 청문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잘못했다 해서 처분을 한다면 그때는 비난받을 수 있어. 근데 청문 없이 비난받지 않습니다. 미국도
이른바 due process of law 그래서 적법 절차라고 해석이 돼요. due process of law. 그러니까 적법 절차 조항이 일찍이 있었습니다. 예, 미국 헌법 수정 제5조라고 써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 헌법 이야기예요. 미국 수정 헌법 제5조에 분명히 누구든지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946년쯤에 미국 연방 행정절차법까지도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보다 거의 50년 먼저 이런 법들이 미국에서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독일, 우리 대륙법계 국가로서 독일이 대표적이고 따라서 독일도 상당히 전통이 있고 연방 행정절차법이 1970년대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사실 우리의 행정법이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객관식 시험 1차 시험에서 여러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여기 다 나오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 자, 행정행위가 무엇이냐? 부관, 효력, 철회, 취소, 확약, 재량권의 한계, 공법상 계약, 신뢰보호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독일의 어떤 학설이나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역시 많은 판례를 통해서 행정 절차의 이론이 만들어져 왔고 최근에는 이제 개별법으로도 많은 개별법이 있어서 행정 절차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 이야기였고요.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행정 절차의 요거는 12페이지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법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론적 근거가 아니라 이제 법이지. 실제로 어떤 법률에 행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그럼 항상 이제 헌법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 최고법인 헌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첫 번째로 헌법 제 12조에서 찾는 견해가 있습니다. 12조설. 요 12조가 바로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적법 절차 조항이 있어요. 적법 절차. 우리 교재에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12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적법 절차예요. 앞 페이지에서 그 미국 이야기할 때 due process of law라고 했죠. 적법 절차. 그런 내용을 우리 헌법도 이미 담아놨다는 거야. 그런데요, 잘 보면 지금 뭐라고 돼 있다고요? 처벌, 보안 처분, 강제노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대개 이 헌법 제12조는 형사처벌 절차와 관련돼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법 절차지, 사법 절차. 그래서 사법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우리는 지금 행정 절차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이 하고는 행정 절차. 그러면 헌법 12조는 과연 행정 절차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할 때 우리 판례는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긍정합니다. 긍정스레요. 뭔가니 우리 판례가 이야기하길 요 헌법 12조는 바로 비단 사법 절차뿐만 아니라 뭐냐? 행정 절차 또는 입법 절차의 일반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입법 절차의 근거다. 따라서 행정을 하거나 입법을 할 때 국가가 이걸 할 때도 역시 뭐야?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적법 절차.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거야. 행정작용도.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진 거지. 자, 비단 12조뿐만 아니라 뭐 행복추구권이라는데 인간의 존엄성, 법치국가 원리. 자, 이러한 헌법에 흩어져 있는 많은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들로부터 찾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치국가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행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요거 특히 알아서요. 우리 이제 판례가 뭐라고 이 헌법 12조는 행정 절차, 입법 절차 등 모든 국가 작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헌법 근거다 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밑에 판례를 읽어보세요. 판례 학습에 나오는 거. 헌법 12조 3항은 두 번째 줄. 형사 절차상 영향이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 적용에 여러분 이제 논술식 시험 문제 답안지 작성할 때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법을 익혀가지고 그대로 쓰면 점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그 밑에 두 번째 판례는 이런 거야. 과거 판례인데요.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변호사, 어떤 특정 변호사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서 이 당시에 벌써 90년대 판례잖아요. 90년대에는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그런 절차가 있었나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변호사가 무슨 비리 행위로 연루가 됐다. 그럼 사실 요즘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무리 그 어떤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도 받고 그래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야 비로소 변호사업을 그 취소시키잖아요. 변호사 등록을 취소시키는데 이거는 뭐 예전에는 그냥 법무부 장관이라는 행정기관이 자기가 멋대로 이렇게 업무 정지를 시켰대요. 이거는 뭡니까? 바로 적법 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다. 왜냐하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러한 90년대 이런 판례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쭉 누적이 되다가 1998년에 이제 드디어 행정절차법을 만들게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이제 법률 얘기가 또 나와요. 법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절차법이 없었을 시절에 사실은 저런 논의가 중요했었어요. 법률이 없는데 그럼 행정절차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헌법을 자꾸 들여다본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절차법이라는 법률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1998년에 사실은 저런 논의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것이고 절차법이 일반법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이라고 있어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 줄여서 이제 민원사무 처리법. 특히 민원사무는 시민들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요걸 바로 뭐라고 하죠? 특정한 행위. 이게 민원이지.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구청이나 시청 종합민원실에 가면 거기에 이제 민원을 접수시키는 창구가 있어.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작성해가지고요. 뭐 접수시켜. 그러면 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사무처리법보다 더 일반적인 법이 일반 행정절차법이고 특히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별법이 있더라. 개별법. 제 교재에 있듯이요. 가령 뭐 국가공무원법상의 의견을 진술한다. 진술 기회를 줘야 돼요. 공무원을 징계 처분할 때는 당사자 공무원에게 진술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하면은 무효다라는 규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법률에 뭐 청문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청문은 대개 언제 하는 거 아니요? 뭐 자격증, 그다음에 등록증 이런 거 자격이나 등록을 취소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청문을 꼭 거치도록 규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법이에요.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이 배웠던 뭐 행정대집행법상의 계고 같은 거, 대집행 계고를 미리 하도록 돼 있죠. 예. 계고서라는 문서를 먼저 보냅니다. 일종의 이게 절차입니다. 굉장히 많다 이거지. 개별법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그 적용 순서가 돼 있죠. 괄호3번 적용 순서. 만약에 민원사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개별법이 적용되겠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개별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일반법으로 합니다. 만약 민원사무라고 한다면 일단 역시 또 개별법이 적용되고 이게 특별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원사무처리법, 민원사무처리법,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근데 이게 다른 점이죠. 민원사무이면 중간에 이제 요거 민원사무처리법이 있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일단 이 법률에 있는 사항이 먼저 적용되고
이 법에 미처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더 일반 법인 절차법으로 가가지고 이 내용이 또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청문 같은 경우에요. 개별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개의 경우 개별법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취소할 때 개별법에 분명히 청문 거치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규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안 돼 있으면 행정절차법으로 하죠. 행정절차법에도 분명히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청문을 거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행정청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청문 거치록 돼 있어. 그러니까 사안을 봐서 이제 청문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록 개별법에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13페이지 아래쪽에 오시면 행정절차법의 이제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보는데 먼저 행정절차법의 구조와 성격. 첫 번째로 이것은 7장 54개조로 되어 있다. 법조문이 54개인 경우는 그렇게 아주 큰 법률은 아니죠.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 있다? 이미 했죠. 5가지 기억나십니까? 5가지.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요 5가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성격. 일반법이라는 얘기고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절차 규정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인데 플러스 실체적 규정도 있더라. 실체적 규정은 신의 성실 원칙이나 아니면 신뢰보호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고 행정청이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을 해왔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해석해야 하는데 이것이 새로이 법령 해석을 바꾸고서 소급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관행이 계속되는데 나중에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해석을 적용시켜서 다시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차 규정은 아니죠. 실체 규정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면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중요하지요. 근데 이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행정이 어떤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능률성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화와 균형을 갖추도록 한다 이겁니다. 여기 이 뜻이 예를 들어서 청문 같은 거 할 때 청문할 때는 그 청문 일시가 통지가 되고서 청문이 끝나기 전까지 상대방은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문서를 열람 복사 청구할 수 있어요. 열람 복사. 보여달라 이거죠. 그 증거를 내가 그걸 참조해서 의견을 낼 테니까 한번 보여달라. 이 청문 절차라는 게 마련돼 있고 그냥 기간의 제한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다만 이걸 청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고 그리고 청문 절차만 있는 것이지 뭐 공청회나 의견 절차 이런 데는 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나중에 이따 배우는데요. 따라서 이게 적절하게 능률성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네. 거기 또 하나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지. 이유 제시 같은 경우도 이유 제시. 행정기관이 처분할 때는 상대방에게 법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를 알려주도록 해 있는데 그럼 이거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유 제시도 생략할 수가 있었잖아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반복 경미한 처분과 같은 이유 제시하는데 이것도 역시 능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처음에 적용 영역 그래서 대상 절차 또 나왔죠. 대상이다. 대상.
5가지가 있더라. 이런 내용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들어가는 것이에요.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하는 이러한 행정 절차에도 바로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나왔죠. 행정청이 행하는 절차다.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자, 이게 행정청이에요. 또 공무수탁 사인도 들어가고, 적용 배제되는 부분도 있죠. 많습니다. 적용 배제되는 거 이제 여기 교재에 소개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절차를 한다면 별도의 개별법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별도의 개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박스를 쭉 보세요.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법원의 재판을 집행한다든지, 헌법재판소 심판,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다. 감사원, 그리고 형사행영. 형사행영은 행영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7호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국가안전보장, 외교, 국방, 통일에 관한 사항 중에서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익, 국가의 중대한 이익, 국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사항. 만약에 시험 문제 답안지 쓸 때요,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이런 걸 써야 맞는 정답이 되지, 그냥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 이렇게 쓰면 그거는 불명확한 진술이 됩니다. 그리고 8번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이런 거는 별도의 개별법에 따라 처리가 돼요. 그리고 9번도 마찬가지고.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거지. 외국인 난민 인정한다든지 귀화받는다. 이게 귀화는 국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죠. 그러니까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아니야. 징계와 그 밖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선, 중재, 조정, 제정하는 것들.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등. 바로 이 법은 적용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에 판례 학습을 한번 볼까요? 판례 학습. 네, 15페이지 위에. 자, 세 번째 줄 보면 아까 봤듯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모든 것이 적용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인사관계와 관련된 처분 중에서 혹시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가 곤란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이러한 경우만 제외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판례도 비슷해요. 공정거래위원회. 이건 이제 옛날 판례인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목적, 행정자부 총칙의 목적은 아까 했죠. 행정절차와 관련된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정절차법의 일반 원칙 세 가지가 있더라. 신의 칙이 있습니다. 신의 성실 원칙.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 신의, 이거는 신뢰죠. 상대방에게 신뢰를 줬으면 그러한 정당한 신뢰하에서 상대방이 믿는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 여러분 1차 시험 공부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공부했잖아요. 신뢰보호 원칙, 우리 5가지의 그런 요건들 기억납니까? 네, 요거는 이제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뭐 있어요? 5가지 요건이 있었잖아요. 신뢰보호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어떤 선행 조치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걸 신뢰해서 여기에 따른 사후 조치를 했다. 인과관계가 있고, 그런데 나중에 행정청이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조치를 한다. 서로 모순된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일찍이 판례로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 행정절차법에다 이걸 담아 놓은 거예요.
읽어봐요. 그래서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죠. 뭐예요? 중간에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 있잖아. 그러니까 요건 이제 괄호 쳐놓고요. 일단 문장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 괄호친 부분을 딱 빼고서 한번 읽어봐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는데 나중에 이것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다만 여기엔 예외가 있는 것이고 그 빠뜨린 부분처럼 혹시 만약에 소급해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소급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소급해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이건 일찍이 판례로 형성되었던 내용을 우리 절차법을 만들면서 딱 규정해놨더라. 다만 판례가 얘기했던 이런 요건들을 법률에다가 정확히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투명성 원칙과 법령 해석 요청권. 행정청이 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해.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것인지 상대방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행정작용에 근거되는 법령이 있죠. 법령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상대방은 행정청에게 그 내용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달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도대체 그 법령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A법 제12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석해 줘야 됩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 절차법의 제목이 투명성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명확성 아니냐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예, 명확성 원칙을 얘기한 거 아니냐. 자, 그리고 관할 문제가 나옵니다. 관할 행정청.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가 처리할 거냐 아니면 서울시 종로구가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광역단체에서 할 거냐 아니면 서울이냐 경기도냐 또는 인천이냐 어디에서 처리하는 업무냐. 행정청의 관할이 잘못된 상황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이건 정당한 관할이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자, 이송. 어디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접수될 때 관할이 아닌 곳인데 이건 종로구청이 처리해야 될 건데 서울시청에다 접수를 받아. 서울시청이 또 받았어. 원래는 관할 아닌 곳에 서류를 갖고 오면 거부해야죠. 근데 서울시 공무원이 만약에 이걸 접수받았어. 그럼 이것은 정당한 관할이 있는 곳으로 종로구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걸 이송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것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서울시에 접수한 민원건이 이번에 구청으로 이송됐습니다. 종로구청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그리고 접수를 할 때는 정당한 관할이었는데 나중에 행정청에 변경이 됐을 때 권한이 변경돼요. 그때도 또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분명할 때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나요. 관할 결정을 누가 하느냐.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만약에 A와 B가 있어. 서로 막 다툽니다. 이건 내 거다. 아니면 내 거다. 또는 반대로 이건 니네 거다. 너네 거다. 이렇게 다투는 거야. 막 그럴 때는 공통 상급 관청이 있다고 한다면 공통 상급 관청이 이걸 결정합니다. A와 B 공통. 뭐 종로구와 중구가 다투고 있을 때 서울시에서 결정한다 그 말이야. 공통기관이 없는 경우도 문제가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A와 B의 공통 관할은 없고 여기서 막 다퉈? 그러면 상급 관청끼리 얘네들끼리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있죠. 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하고 공통 상급 관청이 없으면 얘들은 그 상급 행정청끼리 협의하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얘네들끼리 협의하면 안 되지. 협의가 안 되니까 다투어지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협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협조. 협조와 응원 나옵니다. 협조. 이건 당연하죠. 우리 간단하게 절차법 7조에 그냥 한 줄로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해야 되겠지요. 네,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7조. 그 다음에 협조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정 응원 규정이 따로 있어요. 행정 응원 규정. 행정 응원이 있는데 응원은 이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도와주는 것인데. 자, 행정응원의 의. 행정응원의 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특정한 행위. 필요한 어떤 특정한 행위. 그 다음에 자료. 우리 기관에는 자료가 없어. 근데 너네가 갖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내가 좀 알고 싶다. 특정한 행위. 다시요. 특정한 행위의 예가 바로 이제 자료죠. 자료 요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가 있고, 각종 인력 같은 것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협력. 비상재해 시에 이제 인력을 지원한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어떤 기관이 큰 재난을 당하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인력 지원 나가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고 하면. 자, 이러한 경우에 어떤 한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응원을 요청하면 다른 행정청이 이 응원을 받아서 응원 요청에 응해서 협력을 하는 것. 이게 행정 응원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근거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근거 조항이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불용. 그런데 개별법에 보면 가령 소방기본법에 소방응원 같은 게 있습니다. 소방응원. 여기 이게 한 어떤 지방자치한테 큰 불이 났어요. 여기 큰 불이 났는데 여기에 있는 소방 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화재 현장에 출동시킵니다. 이런 게 소방응원이죠. 그럼 개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지금 그 행정 응원하고 있죠. 행정 요청 사유. 요청 사유가 오른쪽에 위에 박스에 있습니다. 박스 그대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 그런데 법령 등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법령. 네. 법에 미처 이게 완비가 되지 못해서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요. 그냥 다른 기관의 협력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다. 이건 법령의 이유고, 이거는 이제 사실상의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문서나 통계와 같은 어떤 그런 자료가 필요하더라. 기타 응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요청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거부 사유도 있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여기 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행정 응원을 하게 되면 우리 기관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곤란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남을 돕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해. 이런 두 가지 경우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있죠? 지휘 감독 문제. 행정 응원을 요청받은 기관과 요청한 기관 중에 어느 쪽의 기관장의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파견됐을 때, 파견 나갔을 때는 행정응원을 요청한 쪽에 감독과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소속기관이 아니에요. 그 대신 비용은 아쉬운 쪽에서 대야 되니까 행정응원을 요청한 쪽에서 비용을 대야 되겠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이런 거 쓸 때 정확히 써야지 잘못 쓰면 감점 당합니다. 행정응원 요청한 쪽이에요. 다 전부 다. 그러면 2교시에 기속 당사자 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